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미개오,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 미혹함을 돌려가지고 깨달음을 연다, 이런 뜻. 개오, 크게 깨달음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중생에서 불보살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 이 구를 전자도 우리 운전하다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구를 전자 의미도 한번 정확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어떠세요? 요거는 아시죠? 장기 할 때도 그 자동차 할 때 쓰는데 차, 이러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쪽이 바퀴들이에요. 예전에 수레를 타고 싸우잖아요. 이렇게 바퀴들입니다. 그래서 요 바퀴인데 수레바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수레나 차를 의미하는데 요게 왜 들어갔냐면 요것만 해도 굴러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레를 붙인 거는 바퀴가 굴러간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바퀴가 굴러간다. 수레바퀴가 계속 구르는 모습이요. 근데 왜 이것만 해도 굴러간다냐? 요거는 우리가 그 전자, 오로지 전자 예전에 했었죠. 공부했었죠.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뭐였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손이죠. 이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포인트가 손이에요. 요거는 이제 마디천자처럼 이제 나중에 쓰게 됐는데, 요거는 손가락의 한 마디의 길이 재는 단위로 강조되기도 하지만 그냥 뭔가 물건을 들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방추라고 하는 겁니다. 방추. 물레에서 물레를 돌리면 실이 와서 감기는 겁니다. 요 쇠코챙이에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나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실이 여기에 계속 감기니까요, 방추에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한다.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한다. 한 가지에 몰입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전일을 하다. 우리가 몰입 잘하는 걸 전일이라고 그러죠. 전념한다. 이렇게 보통 쓰시는데, 그 의미에서 여기는 이게 굴러간다, 돌고 있다는 데 포인트를 준 겁니다. 이거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의미로 또 확장해서 쓰고 있는 경우죠. 자, 이 방추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에서 돈다, 구른다. 그게 꼭 수레바퀴처럼 구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 글자 한번 보셔도 뜻이 다 오시죠. 그래서 구른다는 뜻입니다. 구른다, 운전한다, 구른다. 그럼 뭐가 구르냐? 미혹함이 굴러가지고, 미혹함이 계속 구른다는 건 미혹한 상태로 안 있고 변한다는 건, 상황이 계속 변한다. 그래서 어디로 굴러가요? 깨달음 쪽으로 굴러가겠죠. 미혹함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예전에 이 쌀미자가 각골문으로는 그냥 이래요. 뭐죠? 팔방으로 쌀이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쌀점 치는 분들 있죠. 쌀을 던져가지고 뭔가 딱 쌀이 흩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 쌀미자인데 쌀이 흩어진 모습인데 이게 방향이 딱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 딱 팔방이잖아요. 팔방. 팔방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팔방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자, 요거는 뭐죠? 요 행할행자고요. 여기는 그칠지자는 발이죠. 간다. 요 행할행자는 이 부분은 사거리를 의미하죠. 사거리 팔방을 가는 겁니다. 자, 사거리에서 사방팔방을 보면서 가는데, 자, 이 경우는 미혹할 미자의 경우는 뭐겠어요? 사거리에서 사방팔방을 돌아봤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팔방에서 헤매고 있는, 사방팔방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상태. 그래서 이 팔방으로 뚫린 길을 걷고 있는 중에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로, 팔방이 있으면 더 헤매죠. 사방이면 네 군데 중에 하나 아니에요. 팔방이면 8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팔방이 더 힘들다. 그래서 전미는 길을 잃은 중생이 미혹함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회전시켜가지고, 우리 건물에 회전문 있듯이 빙 돌아가지고 다시 제자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잘못 돌면 잘 돌아가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하겠다, 이겁니다. 전미개오. 자, 10개자는 자, 문입니다. 문이죠. 문 빗장. 문 빗장을 두 손으로 열고 있는 모습.
문에 딱 빗장까지 걸어놓은 거를 이제 풀고 쫙 여는, 우리 개벽할 때 했었죠. 개. 그러니까 이게 큰 깨달음을 얻은 모습입니다. 지금 미혹한 세계에 있다가 문을 쫙 열었어요. 뭔가 이 새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음 심자, 심장이고요. 마음 심자에,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입니다. 자, 이게 이 로마자 같은 이 글자가 다섯 오자죠. 다섯 오자. 예. 여기 되게 재밌는 글자.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글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다섯 오자를 보시면. 그래서 예전에 이 가운데가 동양에서 오는요 임금자리를 상징해요. 황극. 홍범구주라는 동양 그 최고의 서경의 이 정치적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인데요.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장악한 다음에 그 주나라 무왕은 서이족이라고 하거든요. 서쪽 그 오랑캐 이자 써가지고 서이족. 우리는 동이족이죠. 그러면 동쪽에 사는 이 이자도 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만 단순히 오랑캐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오랑캐로 변질되는데 이 이자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인자한 사람. 그래서 이 동이족이 다스리는 은나라를 멸망시켰으면 주문무왕이 우리 문화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문명은 동이족 쪽에서 왔다는 걸 알아요. 음양 오행이니 모든 그 이런 철학들은 다 동이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동북공정 같은 걸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동북방에서 자기 중화 문명이 시작됐다는 걸 주장하는, 거기가 제일 오래된 문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산 문명 이런 게 다 지금 만주 쪽 동북방에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서경에도 보이는 게 주문왕 무왕이 은나라가 정치를 너무 못하고 백성들을 잡아 죽이니까 하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쿠데타를 한 거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천하를 먹었는데 은나라 그 황숙인, 그러니까 은나라 그 왕의 삼촌뻘이 기자한테 망한 나라 기자를 현인을 불러다가 정치의 도리를 묻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거 뭐냐면 동이족한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정통성이죠. 정통성. 이게 중국 문명에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싫어하시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를 확보하려면 미국에 가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최강대국한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동이족한테 인정받는 게 되게 명예인 겁니다. 그래서 그 5월 춘추에 보면은 우임금이 천하를 장악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저기 주신 고조선 쪽에서 우리한테 치수법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홍수를 다스려서 그 이런 안정을 찾았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동이족이 나를 인정했다, 왕으로. 그게 내가 천자다. 이 전통이요. 주문무왕이 천하를 장악하고, 문왕은 아버지고 무왕 때 장악했죠. 문왕 가시고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래도 또 동이족 성인 현인을 불러다가 정치의 도를 묻는 형식으로 그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때 기자가요. 그러니까 원래 말이 안 돼요. 은나라시 정치를 다 망했는데 왜 은나라 현인한테 정치의 도리를 묻죠?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동이족 현인한테 물어요. 왜냐하면 그 주무왕이 정통성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정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홍범구주를 가르쳐줘요. 올바른 정치, 큰 대법, 정치 대법에는 9범주가 있다. 그래서 정치의 8가지 범주를 다 가르쳐주는데 가운데가 황극입니다. 황극. 임금이 똑바로 서야 된다. 근데 이 수리적으로 이게 이 황극 숫자를 어떻게 매겼냐면요. 3, 8, 이 숫자 아세요? 5, 9, 4, 2, 7. 요게 홍범구주가 서양에 건너가서 마방진이 됩니다. 마방진이요. 그 홍범구주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다 더하면 10이 되죠. 이 수리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 이걸 가르쳐 준 게 지금 홍범구주 서경이에요. 거기서 가운데 자리에 이 5를 황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 5 황극이 이 5자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 가운데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 5자 안에는요. 팔방의 주인 자리라는 뜻도 있고 상하
위는 하늘이고 밑은 땅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중에 임금이 잘 다스려 가지고 천지마저도 잘 조화롭게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요거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다스린다, 경영한다. 위아래를 잘 경영한다. 천지를 경영한다. 천지에서 나아가서 사방 팔방을 잘 경영한다. 그러니까 자, 한 집에서 여기 집도 되죠? 집도 되고요. 여기가 집도 되고요. 입이잖아요. 입이니까 식구도 돼요. 집에서 식구들 사이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윗사람, 아랫사람 또 사방 팔방을 잘 경영한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 의미까지 아신다면요. 깨달음의 의미가 마음속에서 위아래 사방 팔방을 잘 다스려 가지고 내가 생각을 잘 정리해서 깨달아 가지고 입으로 말로 설명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할 때는. 단순히 뭔가 마음에 나만의 깨달음이 생겼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깨달을 오자를. 나만의 견해가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생기려면 나의 체험과 내 개념이 결합돼서 자명해질 때 나의 견해가 생기잖아요.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이걸 그렸을 때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았을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추적해 보면 저는 오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거든요. 하늘 땅 사이에서 내가 올바르게 경영한다는 뜻이 있어요. 천지의 중심에 있는 인간이 인간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돼서 잘 다스려진다. 중용해 보면 인간이 잘못 경영하면 천지도 어그러진다는 게요. 인간이 엄청난 책임이 큰 거예요. 천도 지도가 있어도 인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항상 주인공이 되고 환극, 각자가 다 환극입니다. 자기 우주에서. 자기가 자기 육군 굴릴 때 운전자잖아요. 운전자라는 게 환극이에요. 타의 모범이 되게 운전을 잘하는 존재를 특별히 환극이라고 해서 모시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자기가 사는 법궤 임금이고 주인공이니까 환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방팔방을 잘 경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천지팔도를 잘 경영한다. 이런 의미도 가능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내가 천지팔도를 가지고 잘 경영하는데 거기서 깨달은 바를 마음으로 깨달은 바를 남한테 말로도 해줄 수 있는 경지가 됐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뭐 더 깨달음에 대해서 논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오라는 이 글자가 되게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 이 아래 사이에서 되게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자기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낌을 가지고 볼까요?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무가 위아래를 견고하게 딱 받쳐주고 있는 모습. 단단해가지고 집 짓고 할 때 단단해가지고 잘 지탱해주고 버텨준다는 뜻이. 여기서 이것만 취한 겁니다. 나무 중에 잘 버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취한다는 거예요. 예전 한자를 쓰시던 분들이. 여러 한자 갖고 갖다 붙여봐야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바빠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글자를 이렇게 제가 정의 내릴 때는요. 관련 수많은 똑같은 글자들을 가지고 검토 다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검증이 안 돼요. 막 그냥 임의로 막 상상한 게 되잖아요. 다른 한자로 다 검증이 돼야 됩니다. 자, 인의지. 이게 이론상에서 대의 세계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질 때 유 있는 쪽과 있어지는 쪽과 무 없어지는 쪽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 보면 네 개로 성 우주가 생겨나고 주 머물다가 괴 무너져 내리다가 공 사라집니다. 요게 지금 다른 식으로 하면 동양에서는 여기를 생, 장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수 쪼그라들 수학을 한다는 건 결실을 맺고 쪼그라든다는 거고요. 장 여기서는 공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감춰져 사라진다. 씨만 남고 사라져요. 자, 생 싹이 났다가 장 아름드리 울창한 나무가 됐다가 수 열매를 맺다가 씨앗만 남습니다. 성주개공 생장수장 이게 추나추동이거든요. 봄에 싹 나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 씨앗만 남습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불교 도리에서 인의지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생장수장만 알고 추나추동만 알고 성주개공은 아는데 인의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선시대 내내 500년간 이게 가르쳐졌고요. 이니에지가 강조되고 지금 서울시 사대문 이름에 다 이니에지 들어있죠. 동쪽의 흥인지문.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봄이 동을 상징하고 저녁이 가을을 상징하는 거 이해되시죠? 해 지는 쪽, 해 뜨는 쪽. 추운 밤, 겨울, 따뜻한 낮, 여름 이렇게 이해할 때 동쪽 문 이름은 흥인지문, 인을 흥하게 하자. 사랑을 흥기시켜라, 일으켜라. 서대문 이름은요, 돈의문, 정의를 돈독하게 해라. 남쪽은요, 숭례문, 예절을 숭상해라. 북쪽은 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도전 선생이 서울에 이름 지을 때, 사대문 이름 지을 때 그 지혜만 북쪽이 아니라 이 고들정자도 북쪽을 상징하는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숙해라, 숙정문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머가 음모론이 돌았어요. 조선 왕들이 너무 지혜로울까봐 왕권을 견제하려고 정도전 선생이 일부러 지혜 지자를 뺀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 탕춘대성 문 낼 때 홍지문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못 견뎌요.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잠이 올까요? 뭔가 하나 빠졌는데 그래서 홍지문, 지혜를 넓힌다. 홍지문을. 이니에지 하면 보통 이제 이 추나추동이 돌면 가운데의 덕목은 신이거든요. 그러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지었는데 고종 때 도저히 못 견디고 500년간 버텼는데 도저히 못 견디고 왜 신이 없냐? 정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부르지. 두루 믿음을 주는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종각 이렇게 그런 정치를 하자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선 500년에 걸쳐 우리 서울에 이니에지를 새긴 겁니다. 우리가 이니에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자성어만 공부해도 이니에지와 이렇게 생장수장, 추나추동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천도는 추나추동, 생장수장으로 굴러가면 인도는 이니에지로 굴러간다. 그게 같은 음양오행의 도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봄에는요 잡초도 하늘이 다 살려줍니다. 가을은요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쳐버려요. 그 기운이 다르죠. 그래서 봄, 인의, 봄과 가을을 대비해 보자고요. 봄과 가을을. 봄은요 남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원래 이게 각골문 가면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전서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금은 아예 두이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정의학경 선생 같은 분은 두이자로 풀어서 또 말을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인의 맹자 주 내실 때 인은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올바른 사랑하는 인간관계. 그래서 의는 나를 위에 양은 착할선으로 봐서 나를 선하게 하는 거. 그럼 이게 양은 보통 선하다, 그렇죠? 선하다로 많이 쓰죠. 그래서 나를 선하게 하는 거. 이쪽은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인의. 그래서 글자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남하고 나를 똑같이 생각하라. 이퀄. 아니면 이걸 두이자로 본다면 나와 남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자. 이런 뜻이고요. 아는 포인트가 나예요. 죄 짓지 말자예요. 내가 죄 짓지 말자. 나를 더럽히지 말자. 근데 남을 사랑하다 보면 나를 더럽혀야 될 때도 있죠. 이게 두 가치가 한쪽만 추구하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가을과 봄, 가을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봄은 보세요. 잡초도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또 뭐가 돼요? 방종을 낳죠. 이쪽은요. 알곡은 남기고 쭉정이 쳐버려요. 살벌합니다. 이 가을 기운은. 숙살기라고 그러죠. 봄 기운은 온화한 기운인데 가을 기운은 엄숙하고 살벌합니다. 두 기운이 같이 있어야 무의화, 우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구현해낼 수 있어요. 만약 한쪽만 비중을 두시면 그게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우러져야 우주인데 나는 그중에 봄만 사랑해라고 하면 누구한테든 봄 기운만 주고 다니면 딱 사기당하기 좋죠. 천하의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엄격한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두 개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남을 나처럼 사랑하되 죄 짓는 지경에 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되 나를 더럽히는 지경에는 안 가게 해야 되고 나를 엄격하게 하되 남에 대한 사랑을 또 잊으면 안 돼요. 예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율곡 선생 예전에 어디 밤에 묵으시는데 기생이 찾아왔대요. 사모하던 율곡 선생. 그 당시에는 아이돌 아니에요. 율곡 선생.
9번 장원급제했다면 그 최고의 아이돌 아닙니까? 선비가 존경받던 시절에 찾아와서 이제 방에 좀 들여달라고 하니까 율곡 선생이 문을 열자니 의가 상하고 안 열어주자니 인이 상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시를 남겼다는 뒷얘기는 찾아보세요. 아무튼 인의 재밌죠. 이것도 보시면 아는 뭘까요? 아는 그냥 이게요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창 중에 이렇게 생긴 창을 말하는 건데 그냥 옛날에 이렇게 창 들고 전쟁 나갔을 때 우리 편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한 덩어리 뭐죠 외치면서 구호 외치면서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우리 하다가 우리에서 나 이렇게 나를 대표하는 게 됐고요. 이 창에다가 원래 글자를 보면 창에다가 양뿔로 장식해 놓은 창이에요 원래는. 근데 양이 상징하는 게 뭔가 이렇게 순결한 거, 선한 거 이런 거거든요. 옳은 거에서 우리가 옳다, 우리가 순결하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이다. 너네는 잘못됐고 우리가 정이고 너희는 불이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 글자가 발전했고요. 이 앞에 만약에 말씀 원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무엇이 옳은지 정의인지 논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논할 의자가 돼요. 무엇이 옳은지 의논하자. 그래서 인과 의 구분되시죠? 그래서 봄 기운, 가을 기운입니다. 봄에는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잡초도 잘 자라게 하늘이 도와줘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쭉정이 쳐버린단 말이에요. 결실을 남기기 위해서. 이게 다 해서 우주의 무의의 조화다. 어느 한 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인의 예지. 그러면 얘는 여름이죠. 여름의 덕목. 남쪽 여름의 덕목이고 북쪽 추운 북쪽 겨울의 덕목이고요. 그 나무가 울창하게 자 원래 씨앗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거를 밖으로 다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럼 겨울은 반대로 땅 속의 씨앗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도 없고 지적인 판단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인의예지 중에 보시면 자 여기서 싹이 났죠. 나무가 됐죠. 결실을 맺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덕목은 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는 것이에요. 왜? 어떤 행위가 없어요. 겨울은 딱 씨앗만 보존하다 정보만 갖고 있다가 DNA 정보만 갖고 있다가 표현하는 거는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그리고 다시 딱 갈무리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주개공 불교식으로도 뭔가 나타나고 머물다가 쪼그라들다가 결국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를 겨울로 보는 겁니다. 공을.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절은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또 제사 지내고 있죠? 예, 제사 지. 원래는 요거 없이 그냥 이것만 원래 예절 예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절 예자가 아니라 이건 원래 지금 우리는 뭘로 쓰죠? 풍요로울 풍년 풍자입니다. 왜 풍년이냐? 자 이렇게 제기에 곡식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풍년. 그럼 이게 또 가을을 상징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만물이 잘 자랐다는 거. 만물의 그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자를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고 이 나무가 아주 잘 자란 모습,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거를 신한테 바치고 있기 때문에 예절인 거예요. 풍요로운 결실을 하느님한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이 풍성한 결실이 오히려 가을 쪽 아닙니까? 근데 포인트가 이런 풍성한 결실을 신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절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겸손, 조화입니다. 왜 이게 덕목이 됐느냐? 여름철에는요. 나무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밖으로 표현하는 게 여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또 다른 얘도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여름에 보시면요. 이 나무들 간에요. 기가 막히게 서로 피해가면서 그 나무들을 여름에 울창하게 자란 나무 숲을 밑에서 찍어놓은 사진 보면 서로 교묘하게 가지들이요. 서로 자기 자리를 양보하면서 서로 어느 선을 타협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게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우리가 겸손, 풍요로운 결실을 가지고 바치면서 겸손을 떨듯이 여름은 서로가 각자 자기 얘기를 하니까 각자 의견 나눌 때 각자 마이크 들고 얘기할 때는 서로 조화를 해야 되잖아요.
내 얘기만 막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름은 겸손이에요. 그러면요. 여름은 예절이잖아요. 그 맹자도 사양지심, 서로 양보하는 게 여름의 덕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양보하고 막 그러면 이제 예절 따지다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이니라 말도 하지 마라. 사자성에 보면은 부모님께서 꾸짖으시거든 대답하지 마라. 뭐 변명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게 겸손하라는 게 너무 강조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여름의 덕목은 표현인데 뭐 잘못된 거죠. 뭔가 이렇게 제압하는 게 여름의 덕목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하느님한테 우리가 최고의 결실을 바치듯이 나 잘났다가 내가 아무리 풍년의 결실을 이뤄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공을 사양하듯이 서로 양보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라는 거는 표현입니다. 포인트가.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표현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자는 거지. 나를 좀 낮추고 조화를 이루자는 거지. 표현하지 말라가 예절이 되면 여름 기운이 죽어버려요. 그럼 겨울 기운이죠. 그렇죠. 속으로 판단만 하고 있다. 미치게 존경하는데 말 안 해요. 표현 안 하면 모르죠. 그럼 여름 기운이 상하는 거예요. 이건 겨울 기운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말 안 해요. 맞춰봐, 막 이러면. 맞춰봐. 나 어떤 기분이게. 이건 겨울 기운입니다. 겨울 기운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말 안 하고 꼭 맞춰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걸 모르지? 뭐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죠. 표현하라. 그러니까 표현을 잘해주는 게 예절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예절 교육하면 너무 이제 딱딱한 나를 죽이는, 나를 눌러놓고 제압하려는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예전에 어른들이. MZ세대 왜 이래? 좀 기 좀 죽여. 그럼 예절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뭐 나이 따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기 죽이려면 좀 겸손해지게 만들려면. 근데 예절은 그게 아니라 표현하라고 해야 돼요. 넌 표현해라. 표현하되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예절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예절이다. 하느님한테 적극적으로 그 풍요로운 결실을 바치면서 이 겸손하되 표현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이 정도로 존경합니다. 예절 예자가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면 예절 예자의 고자에 이런 전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예절 예자를 약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예요. 이게 뭐냐? 하느님한테 제단에다가 음식을 바치는 것도 되고요. 하늘로부터 그 은총을 받는 것도 되는데 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줘야 하늘한테 내가 그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하늘에다. 그러니까 하늘에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숙이라니까 예절은 겸손하면 뭔가 이게 비굴한 거를 우리가 예절 잘 지키네. 이 사람 나만 보면 그냥 거의 저기서부터 무릎으로 기어와. 얘가 참 예절을 알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동양 전통의 인의예지랑 안 맞아요. 지는요 겨울이라 이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속으로 판단만 해요.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화살이죠. 화살처럼 물어보면 말하고 이것도 가로할자거든요. 가로할은 이렇게 설명하는 입에서 기운 나가는 걸 그리는 거예요. 가로할자. 그래서 기운이 위로 이렇게 발산하는 와이파이처럼 말을 하면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화살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게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말을 하면 그것도 하나의 행동이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물론 안다는 것도 하나의 실천입니다. 그것도 행위예요. 근데 좀 다른 행위랑 다르죠. 밖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 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판단만 하는 거니까 자기가. 속으로 판단하는 행위. 밖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겨울에 해당됩니다. 인의예지. 이해 잘 되시죠? 추나추동과 인의예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추나추동은 아는데 인의예지를 모른다는 건요. 천도는 아는데 인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생장수장으로 굴러가는 건 아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간은 그럼 봄 기운으로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 기운으로 정의롭고 결단을 내리면서 정의롭고 여름 기운으로 조화롭지만 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자기가 겨울에 아는 걸 다 표현해야지 예절이죠. 그러니까 예절은 행동이고 지혜는 우리 인식입니다. 인식과 실천. 아는 것과 하는 것. 그래서 겨울은 올바른 판단, 밖으로는
행위를 안 해도 속으로 올바른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고요할 때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움직일 때는 그 분별하는 거를 정확히 사심 없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동정 간에 하는 공부예요. 이런 게 인의예지에 다 들어있다. 이게 서울시에 그대로 사대문에 이름이 박아져 있었다. 추나추동도 공부해야죠. 대자리에서 우주가 굴러갈 때 이거를 음양을 사계절로 나누면 여기가 싹이 나는 봄,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는 여름, 나뭇가지에 결실을 맺는 가을, 씨알 상태인 겨울. 진짜로 그런지 보자고요. 봄춘자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각골문이 이래요. 봄춘자 각골문이. 이 각골문입니다. 풀밭에 태양이 비친 거예요. 풀밭에 지금 봄 기운이 이런지 보세요. 풀밭에 태양이 비치니까 뭔가 싹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곧 피기 직전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 새싹이 자라나면서 뭉쳐 있는 상태. 그 전서로 올 때는요, 보세요. 요 풀 둘이 위로 올라왔어요. 풀밭에 태양이 비추니까 양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둔자가 이겁니다. 요게 둔자가 된 거예요. 이제 싹이 자라다가 좀 뭉쳐 있는 단계 이제 뭉쳐 있다가 이제 힘을 얻어서 또 올라가려고요. 중간에 한번 좀 뭉쳐져 쉬고 있는 상태. 봄볕이 이제 강해지니까 만물들이 이제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상태를 그립니다. 이게 봄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렇죠. 원형을 좀 잃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죠. 좀 유사한가요? 풀들이 막 자란다. 풀들이 자라는데 싹이 뭔가 지금 확 못 뻗어 나가고 좀 맺혀 있는 상태, 자라고 있는 상태 이제 햇빛 받아서. 여름은요 확 커지겠죠. 이게 클 하자입니다. 여름 하자인데요, 클 하. 이게 중국이 스스로 자기 부를 때 하라 그래요. 우리 하. 중국에 하나라도 있었죠. 은나라 다음에 하나라. 이렇게 하라고 대표하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대충 감 잡으셨는 게 한자에서 크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보통 뭘 그리나요? 사람 그려요. 사람 그려놓고 하늘천자도 사람 머리 그려놓고 하늘이라고 그러고 큰 대자도 사람 그려놓고 크다고 하고. 그렇죠? 이거 뭐냐? 각골문 보시면 이래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각골문이. 뭐죠? 발, 손, 팔, 다리, 눈, 사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머리털이 사라지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머리죠, 머리. 머리, 팔, 다리예요. 머리에 팔, 다리. 이쪽은요, 손. 이쪽은요, 발. 됐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머리 숫자에서 머리털만 생략된 거죠? 눈이죠. 머리, 발. 요거 그냥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랑 발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람이 크다 아니면 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만물이 커진, 부풀 대로 부푼다는 뜻이. 발음도 하. 여러분 감탄할 때 진짜 큰 거 보면 하 하겠죠. 하. 여기까지. 뭐 더 알 건 없습니다. 춘하. 봄에는 이제 막 자라던 애가 여름에 커졌다. 그럼 불교식으로 하면 성에서 주 이제. 그럼 이제 쪼그라들 일만 남았죠. 쪼그라들어서 사라집니다. 추동. 그런데 이제 그 가을은 어때요? 가을. 이거는 뭐죠? 나무인데 머리가 무거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벼입니다. 벼화자. 벼화자가 됐죠. 이렇게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원래 이어져 있는데 여름 내내 열기를 머금어서 익을 대로 익어버린 게 누렇게 익잖아요. 익은 벼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거치면서 익을 대로 익은 성숙한 벼를 상징하고요. 이제 결실을 맺는 거죠. 알곡이 결실을 맺으면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난감한데요. 지금 각골문은 그냥 이거예요. 나무 끝에 어떤 눈이 맺힌 거. 겨울눈이에요. 겨울눈. 이 겨울눈을요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현된 전서도 있습니다. 이제 다 사라지고 눈만 남았다는 게 잠재력만 갖고 있는 정보만 갖고 있는 상태예요. 밑에 두 개는요. 이게 얼음 빙자입니다. 이거는 얼음이 이렇게 얼으면요 이렇게 뾰족뾰족해진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물이 얼어서 뾰족뾰족해져. 이거 들어가면 이제 춥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물수 이렇게 하면요 지금 얼음 빙자, 그렇죠? 얼음 빙자가 이렇게 돼. 자, 겨울을 춥다는 뜻이고요. 겨울룬, 그러니까 겨울룬 정보만 있지 밖으로 지금 표현되지 않은 상태. 생장수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대자리에서 소의 세계가 펼쳐질 때 유무가 굴러가는데 이거를 네 개로 나눠 보면 이게 재밌어요. 아무튼 성주개공의 이제 동양식 표현이 마무리 생겨나고 장성하고 자랄 때까지 자라서 부풀었다가 결실을 맺어서 수확하고 예, 감춰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 씨앗이 사라진 게 아니라 또 숨어 있다가 다시 싹을 내고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요. 또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어서 점점 단단해지다가 이쪽은 그러니까 더 수축해가는 쪽이 이쪽은 발산 쪽이죠. 그래서 유무가 갈리는 거야. 수축과 발산, 수축과.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수축과 발산. 이거 펼치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수축과 발산하는 걸 딱 하나로 그리는 게 이거예요. 절묘한 그림이에요. 저 동그라미가요 딱 닫힌 세계 같잖아요. 아니에요. 무한하게 순환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 우주는요 무량한 세계거든요. 무량하게 굴러가는데 공식은 하나예요. 발산과 수축, 발산과 수축. 이 우주적인 진동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봄엔 어떻게 돼요? 아까 봄춘자가 이거였죠. 햇빛 받아서 태양이 풀밭에 임하니까 여기서 이제 싹이 나는 거잖아요. 땅을 뚫고 봄빛 받아가지고 풀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겨울에 움츠렸던 생명력이 다시 솟구치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이 이제 표현되는 게 봄이고요. 자, 가을은 장성하다는데요. 장성하다는데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자꾸 디자인을 이렇게 이게 또 원형을 더 잃어요. 여기 가면 다시 원형이 등장해요. 이게 해서가 훨씬 훌륭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서랑 해설 같이 봐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게 원래 원형이요. 각골문이 이래요. 어떠세요? 늙을 노자도 있거든요. 얘랑 비슷합니다. 머리털이 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게요. 머리가 예전에 머리 안 자르잖아요. 머리가 길단 말이에요. 손으로 구부정하게 서서 지팡이를 짚고 있죠. 여기 지금 어떻게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이 부분이 머리인 거예요. 머리고 손이고 다리고 이쪽이 손인 거예요. 지팡이 잡고 있는 손. 여기서요. 이제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거는 지팡이를 강조한 거예요. 상고할 고자. 그러니까 지팡이를 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위해서 고찰할 뭐에 대한 고찰할 때 쓰는 거고 늙을 노자는 지팡이 빼고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강조해 그린 거고요. 이 길장자도 똑같아요. 손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 손이에요. 손. 지팡이 잡던 손. 여기다 지팡이 있는 것도 있어요. 지팡이 잡는 손에 팔, 다리, 머리가 이렇게 긴 모습입니다. 머리가 길. 그래서 이제 헤어에 집중한 겁니다. 길다. 여기서는 나이 들었다는 포인트. 나이 들었다. 고민이 깊다. 머리가 길다. 각각 다양하게 쓴 겁니다. 비슷한 글자에. 그래서 머리가 길다. 여기 보세요. 머리털로 보이죠? 오히려 해서가 지금 더 이건 지금 손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팔과 다리. 어떠세요? 태어났는데 엄청 길게 자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장. 자, 수 가볼까요? 수.
이게 뭐 같으세요? 예,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막 엮여 있죠. 엮여 있는 거. 이거는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막대기 들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이 두 개가 합쳐진 뭐냐? 그러면 곡식들을 이렇게 수확해요. 가을에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묶어요. 이 묶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죠? 새끼줄 같은 걸로 묶은 겁니다. 이게 이 줄로 묶어서 이렇게 단속한다는 뜻이거든요. 딱 단속시키. 그러니까 별을 모아서 묶어서 딱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끈으로 묶어서 단속한다. 그게 이제 수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형된 거죠. 요거는 이제 요게 이렇게 변형됐고요. 칠복자죠. 치다는 뜻인데 치다는 거는 단속한다는 뜻이에요. 단속 관리한다. 한 묶음 한 묶음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수확한다는 거죠. 이제 딱 여름에 부풀었던 거를 알곡만 추린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감출장자가 되는데요. 이게 위에 풀은 일단 분리하시고요. 이것만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장자. 이것만 해도 똑같아요. 이것만 해도 그 착하다, 착할장, 고집, 창고장, 저장장자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여기 이제 풀만 더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미 그 또 감추다. 이미 뭔가 감췄는데 풀로 덮어놓으니까 더 감출 수 있겠죠. 더 안 보이게 감췄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추다는데 왜 착하다 이런 뜻이 들어갔느냐? 이걸 더 들어가 보면요. 요게 상하게 할 죽일 장자, 상하게 할 장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눈이고요. 합쳐지면 눈을 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창으로 찔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창이에요. 창 중에 이런 창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긴 창인데 이 창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진짜로 눈을 멀게 한 노예장자도 됩니다. 노복. 그러니까 착해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눈이 안 보이고 순종적인 존재가 됐다는 걸 지금 착하다고 한 거예요. 착해졌다. 반항을 못하죠. 눈이 안 보이는데. 이런 노예의 의미로 쓰는데요. 여기 저장하다, 감추다 이런 거는요. 여기서의 의미는 눈을 진짜 멀게 했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된. 눈이 멀게 된 정도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상처 입었어. 이거는 안 보여. 이겁니다.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거기다 풀로 더 덮어놨네요. 완전히 안 보이죠. 완전히 안 보이게 잘 감췄다. 그러니까 그 곡식에서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그 이제 그 쌀알을 씨앗을 창고에 잘 저장해서 남이 그 못 가져가게 잘 저장해놨다 이런 뜻도 되는데 남이 못 훔쳐가게 잘 감췄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창고는 금고 같은 의미니까. 그런데 생장수장에서 포인트는요. 그게 아니라 사라졌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싹이 났어요. 봄에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 장성했어요. 엄청 길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확을 했어요. 이제 알곡들을 모아가지고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명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보세요. 자, 자라고 있고 더더더 싹 텄고 자랐고 여기는요 속으로 열매 맺는 깊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단단해지는 거 열매가. 그런데 여기 가면 씨앗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생명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씨앗 보면 죽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산다고? 그래서 씨앗 땅에 심어놓고 물을 줬더니 또 태어나요. 이게 감춰졌다는 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괴공에서 공도 사라졌다는 거죠. 텅 비었다.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런데 다시 또 뭐가 완성돼요. 나타나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묘미고 이게 무의화. 이게 뭐 동양 철학에서 원불교에서도 강조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위. 제가 괜히 어설프게 약자를 써가지고 이게 코끼리 조작하다는 거 아시죠? 손으로 코끼리를 다스린다. 무위, 인위적인 조작이 하나도 없는데 변화가 일어난다. 무의화가 우주가 하는 하느님이 일으키는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조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머리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프로그램대로 천도대로
일으키는 조화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어쩔 수 없이 태극이 우주의 본체잖아요. 끝없이 유무의 변화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이게 보면요. 하루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루로 보면 아침, 낮, 저녁, 밤이 되고요. 1년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서 우주적으로 보면 성주개공이 돼서 끝없이 굴러가. 또 생장, 수장, 생로병사도 돼요. 생, 태어나서 로. 여기서 로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자랐다는 거죠. 생로, 자랐다가 병, 쪼그라들다가 죽는다. 이렇게도 말해도 다 똑같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없는 이 우주적인 순환을 무의화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 조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분명히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합니다. 쉬었다가 하고. 사심이 끼면 멈춰요. 천도가 하느님이 천지신명이 이론상 법신불이 일으키는 조화라 이거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무량세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우주만 관찰해도 무량하겠구나 하는 관찰이 가능한 거는 이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우주적 설계도에 의해서 끝없이 순환되고 있다는 게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반복되는데 원리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이 같을 거고 매생이 같을 거고 한 생도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굴러갈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의화의 큰 그림 속에서 생장수장, 추나추동, 인이예지를 설명했다. 이거를 조선 500년간 유학의 기본 뼈대였다. 천도는 생장수장, 인도는 인의예지.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무의화 조화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